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당신도 이제 그만해요. 얘 좀 그만 울려요. 난 절대 못 넘어가요.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제발. 당신 어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못 살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며느리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나는 잠결에 뒤척이는 척 돌아누웠다. 낡은 장롱에서 나는 퀴퀴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다. 저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달째던가. 나는 이 집의 사람이 아니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낡은 가구 취급을 받은 지 오래였다. 숨소리 하나, 기침소리 한 번 내는 것조차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게 된 지 오래였다. 여보, 엄마가 듣겠어. 목소리 좀 낮춰. 아들 영혼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저 무기력한 목소리. 내 하나뿐인 아들,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은 이제 없다. 빚더미에 올라앉고 제 마누라 등살에 치여 허리 한번 꼿꼿이 펴지 못하는 웬 낯선 사내가 내 아들의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이었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건데?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이야? 당신도 봤잖아. 오늘 가스 불 켜놓고 나가신 거. 집안 다 태워 먹을 뻔했어. 우리 애들 있는 집이야, 알아? 미경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오늘 오후 나는 깜빡했다. 영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려고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는 창밖으로 날아가는 까치를 보다가 무심코 현관문을 나섰다. 정신을 차렸을 땐 동네 정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얼마 동안이나 이러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희미한 연기 냄새와 함께 들이닥친 미경의 얼굴이 악귀 같았다는 것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긴 것 같았다. 소중한 기억의 한 조각을, 어제 저녁 메뉴를, 방금 하려던 말을 싹싹 지워버리는 지우개. 그 지우개는 점점 더 크고 사나워져서 이제는 내 아들의 얼굴마저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무서워 나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공포보다 아들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절망이 더 컸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어떻게 그래? 엄마, 엄마. 그놈의 엄마 소리. 당신 엄마이기 전에 내 목숨줄 끊어놓을 시어머니야. 당신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들 전화에 시달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제 치매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라고. 나 못해, 절대로 못해. 쾅 하고 무언가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났다. 내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겁이 났다. 젊어서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말아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내 새끼 입에 고기 반찬 하나 더 넣어주고 남들처럼 번듯한 옷 한 벌 입히려고 내 무릎 성할 날이 없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다. 저 아이가 세상의 전부였고 내 삶의 이유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저 아이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당장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한참이나 부부의 싸움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몸을 동그랗게 말고 태아처럼 웅크렸다. 제발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를 빌고 또 빌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영훈이가 들어왔다. 놈은 불도 켜지 않은 채 내 머리맡에 주저앉았다. 술 냄새와 깊은 한숨이 어둠 속에서 뒤섞였다. 엄마. 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내 존재 자체가 미안하고 괜찮지 않은 일인데. 영훈이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그저 놈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아들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넓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한때 늠름했던 등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잔뜩 굽어 있었다. 저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나, 박순자라는 것을 나는 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목이 맨 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돌아눕지도 못한 채
벽을 향해 누운 채로 눈물만 줄줄 흘렸다. 괜찮다, 아들아. 내 탓이 아니다. 이 못난 어미 탓이다. 내가 더 빨리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사라졌어야 했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고 또 삼켰다. 그 순간 아주 잠깐 머릿속이 맑아졌다. 안개 낀 것처럼 뿌옇던 세상이 잠시 선명해졌다. 문득 수십 년 전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순자야, 이거라도 쥐고 있어. 저기 경기도 외곽에 쓸모없는 땅떼기인데 누가 그러대. 언젠가 저쪽으로 큰 길이 날지도 모른다고. 우리 영훈이 장가갈 때 집 한 채는 해줘야지. 맞다. 땅이 있었다. 남편이 쥐어준 쌈짓돈으로 사두었던 임야. 어디였더라. 지명도 정확한 위치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언젠가 길이 날지도 모른다는 남편의 말과 등기 서류를 품에 안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던 젊은 날의 내 모습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훈이 집이라도. 하지만 그 생각은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지금 뭘 떠올렸던가? 나는 왜 울고 있었던가? 엄마. 영훈이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우리 더 좋은 데로 가자. 공기 좋고 의사 선생님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좋은 요양원이 있대. 엄마 거기 있으면 병도 금방 나을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금방 다시 모시러 올게. 응? 아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다. 저것은 희망의 빛인가 아니면 탐욕의 불꽃인가. 희미해져가는 내 정신으로는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좋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다시 모시러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내 아들을 믿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거짓일 리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아들의 손을 내가 직접 잡아주는 것인 줄도 모른 채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며느리 미경은 평소와 달리 상냥한 목소리로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오늘 좋은 데로 이사 가시는 날이잖아요. 그 목소리에는 서둘러 짐을 치우려는 조급함이 묻어났지만 희미해져가는 내 정신은 그저 아들의 약속만을 붙들고 있었다. 영훈이는 내 작은 보따리를 들며 애써 웃어 보였다. 엄마 필요한 건 거기다 있대. 가볍게 가시면 돼. 나는 평생 내 몸처럼 지니고 살던 낡은 통장과 목도장을 영훈이 앞에 내밀었다. 좀이 슬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통장이었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 한 그릇 팔아 100원, 200원 모았던 내 젊음이, 내 눈물이, 내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물건이었다. 영훈아, 이거. 내 아버지 남겨주신 집 판 돈이랑 내가 평생 모은 돈 전부다. 이걸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엄마는 괜찮으니 너희들 먼저 살아라. 내 손이 파르르 떨렸다. 영훈이는 내 손을 덥석 잡았지만 그 손은 어쩐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놈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 말을 끝으로 영훈이는 내 통장과 도장을 제 아내 미경에게 휙 건넸다. 미경은 그것을 받아 핸드백 깊숙한 곳에 쑤셔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들이 설마 이 늙은 어미를 속이랴. 차에 오르자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뒤로 지나갔다. 내가 매일 장을 보던 시장 입구, 영훈이가 어릴 때 뛰어놀던 놀이터, 남편과 함께 거닐던 낡은 골목길. 모든 것이 이별을 고하는 듯 아련하게 멀어져 갔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미경은 옆자리에서 연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영훈이는 운전대만 쥔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차 안의 침묵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낯선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번듯한 아파트도 상가도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이었다.
그리고 이내 낡고 빛바랜 3층짜리 건물 앞에 차가 멈춰섰다. 간판에는 편안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글씨가 녹슨 자국과 함께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아들이 말한 공기 좋고 의사 선생님도 있는 좋은 곳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건물 외벽은 시멘트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생기가 없었다. 소독약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영훈아, 여기가 내가 말한 곳이냐?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영훈이는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거렸다. 아, 엄마. 여기가 임시로 계실 곳이야. 저기 더 좋은 데에 자리가 나려면 1달 정도 걸린대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계시면 돼. 응? 그때 미경이 차에서 먼저 내리며 재촉했다. 뭘 꾸물거려요? 어서 어머님 모시고 들어가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나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멍하니 허공을 보는 노인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와 마주쳤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버려진 인생들이 마지막 숨을 기다리는 감옥이었다. 나에게 배정된 방은 창가 쪽 2인실이었다. 이미 침대 한쪽에는 이름 모를 할머니가 미동도 없이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다. 영훈이는 내 작은 보따리를 침대 발치에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아들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영훈아, 내 아들. 정말 다시 올 거지? 응? 엄마 금방 데리러 올 거지? 그럼 엄마. 당연하지. 내가 누구 아들인데. 돈 많이 벌어서 제일 좋은 차 타고 제일 큰 집으로 엄마 모시러 올게. 그러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약도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있어. 알았지? 놈의 목소리가 끝내 갈라졌다. 하지만 끝까지 내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영훈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미경은 한심하다는 듯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남편의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창밖으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얼굴을 박았다. 아들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저 멀리 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내 세상 전부가 저 차와 함께 떠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내 울음소리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신음과 고함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멈췄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고 일주일이 1달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가로 가 하염없이 바깥을 내다보았다. 혹시나 내 아들이 탄 차가 올까봐. 엄마 하고 부르며 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다른 가족들의 면회 소리와 웃음소리뿐이었다. 내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내 이름이 불리는 일도 없었다. 영훈이는 전화번호를 바꿨고 나와 세상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렸다. 나는 완벽하게 버려졌다. 절망과 배신감은 내 머릿속 지우개를 더욱 사납게 만들었다. 어제 먹은 밥이 무엇이었는지, 옆 침대 할머니의 얼굴이 어땠는지, 심지어는 내가 왜 울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날이 많아졌다. 기억의 조각들이 부서져 내릴 때마다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젊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늘 무표정하고 기계적으로 일하던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선한 눈매를 가진 아이였다. 어머님, 성함이 박순자 맞으시죠? 저는 이 선생이라고 해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창밖만 보고 계셔서 걱정돼서요. 나는 대답 없이 멍하니 그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얼마만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이 선생은 그런 나를 재촉하지 않고 옆에 쭈그려 앉아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 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다시 터져 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이 선생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며 아들의 이름만 되뇌었다. 우리 영훈이,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이 선생은 그 후로 나를 유독 살뜰히 챙겼다. 퉁명스러운 다른 직원들 몰래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 머리를 빗겨주며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정신이 온전한 아주 짧은 순간 나는 이 선생에게 두서없이 내 삶을 털어놓았다. 시장에서 국밥을 팔던 이야기, 일찍 죽은 남편 이야기, 그리고 아들 영훈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창밖으로 흙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번쩍하고 제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난댔어. 네. 어머님 무슨 길이요? 내 머리를 빗겨주던 이 선생이 의아한 듯 물었다.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졸였다. 우리 영감탱이가 우리 영훈이 집 지어줘야 한다고. 저기 경기도 어디에다가 쓸모없는 땅떼기. 언젠가 큰 길이 날지도 모른다고. 내 말은 거기서 끊겼다. 다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내 넋두리를 그저 치매 노인의 흔한 망상으로 흘려듣지 않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이 선생의 그 진지한 눈빛을 말이다. 한편 아들 영훈은 내 집을 판 돈으로 급한 빚을 막고 잠시 숨을 돌렸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돈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은 다시 시작되었다. 아내와의 다툼은 날마다 격해졌고 집안에는 지옥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내 통장에 찍히게 될 숫자가 그의 구원이 아닌 심판이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다. 그 무렵 아들 영훈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집을 판 돈은 도박판의 끝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에 취해 아내와 외식도 하고 아이들에게 비싼 장난감도 사주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이자는 살인적인 속도로 불어났고 원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집안의 공기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당신 정말 대책이라는 게 있긴 해? 설거지를 하던 미경이 그릇이 깨져라 싱크대에 던지며 소리쳤다. 영훈은 며칠째 씻지도 않은 꾀죄죄한 몰골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들이 나와 자신의 성공 신화를 떠들어댔지만 그 모든 것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다.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왜 없어? 당신 어머니 통장에 연금이라도 들어오는 거 없어? 기초연금인지 뭔지. 그거라도 빼서 일단 이번 달 이자라도 막아야 할 거 아니야. 그건 엄마 약값 하시라고 남겨둔 돈이야. 그거 몇 푼 된다고. 몇 푼? 지금 우리가 그 몇 푼 따질 처지야? 당장 내일 모레 저 깡패 같은 놈들이 집에 들이닥치게 생겼는데. 당신 정말 이 집안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미경의 악다구니에 영훈은 귀를 틀어막았다. 죄책감. 그래, 아주 없지는 않았다. 허름한 요양원 복도 끝으로 사라지던 어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가끔 꿈에 나타나 잠을 설치게 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당장 목을 조여오는 빚독촉의 공포 앞에서는 먼지처럼 희미했다. 그는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니, 돈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지잉 마이너스 하고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영훈은 질겁하며 몸을 일으켰다. 또 그놈들이었다. 김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채업자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그의 손 위로 미경의 차가운 손이 겹쳐졌다. 그녀는 영훈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여보세요. 아, 김영훈 씨. 전화 받으셨네. 약속한 날짜가 오늘까지인데 소식이 없으셔서. 이자 준비는 다 되셨겠죠? 능글맞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였다. 영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 하하. 김 사장,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당신 지난번에도 그 소리 했어.
더는 못 기다려. 오늘 밤 12시까지 입금 안 되면 내일 아침에는 당신 회사고 집이고 찾아가서 재미있는 구경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뚝. 전화가 끊겼다. 집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영훈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미경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봤지? 이제 어쩔 거야? 정말 저놈들이 우리 애들 학교까지 찾아가게 둘 셈이야? 당장 나가. 은행 가서 어머님 통장에 남은 돈이라도 싹 다 찾아와. 단돈 10,000원이라도.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알아들어? 미경의 마지막 절규는 영훈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는 방아쇠였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어머니의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다. 박순자라고 쓰인 세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괜찮아.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내가 살아야 엄마도 나중에 호강시켜드릴 수 있는 거야. 스스로를 세뇌하며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같은 시각 편안한 노후 요양원 사무실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고 있었다. 아니, 이 선생.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서랍에 넣어두라니까. 퉁명스러운 원장이 귀찮다는 듯 말했지만 젊은 요양보호사 이 선생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도착한 박순자 할머니 앞으로 온 등기후 편물이 들려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던 땅과 큰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최종 안내. 서류에 적힌 금액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다. 65억 원. 동그라미 개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봐도 분명 65억 원이었다. 순자 할머니가 젊은 시절 남편의 말만 믿고 묻어두었던 경기도 외곽에 쓸모없던 임야가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되면서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원장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아드님께 꼭 알려드려야 해요. 그 아들 연락 끊긴 지가 언젠데. 전화번호도 바뀌었을걸. 그냥 둬. 우리가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 그래도요. 이건 할머니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입소 서류를 뒤져 옛 주소지를 알아냈고 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하던 직원도 치매 노모에게 온 수십억 원대 보상금 등기 후 편이라는 말에 결국 마지못해 아들 김영훈의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이 선생은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어떤 남자의 무기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영훈은 집 근처 은행 ATM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발소리만 한 크기로 쿵쾅거렸다. 어머니의 통장을 기계에 넣으며 그는 기도했다. 제발 단돈 100만 원이라도, 아니 50만 원이라도 남아있기를. 기계가 통장을 삼켰다가 뱉어내는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통장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딱딱한 기계음과 함께 통장이 나왔다. 영훈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거래 내역은 자신이 집을 팔고 남은 돈을 인출해간 기록이었다. 그 아래 잔액은 고작 7만 3천 원. 영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걸로는 택도 없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 거래 내역 바로 아래 오늘 날짜로 찍힌 새로운 입금 내역에 멎었다. 입금. 보낸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영훈은 숨 쉬는 것을 잊었다. 1, 10, 100, 1000, 만억, 10억. 65억.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동그라미가 8개. 65억. 65억 원.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ATM 부스 벽에 몸을 기대며 버텼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뛰었다. 65억.
이제 빚을 다 갚고도 남는다. 아니, 평생을 놀고 먹어도 다 못 쓸 엄청난 돈이었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사채업자의 협박도 아내의 잔소리도 이제 모두 끝이다. 환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김영훈 씨 되시나요? 저는 어머님 계시는 편안한 노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이선생이라고 합니다.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영훈의 머리를 뜨거운 물로 씻어낸 듯 환희가 싹 가시고 차가운 현실이 덮쳐왔다. 어머니. 내가 요양원에 버린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앞으로 등기우편이 와서요. 토지 보상금 관련 서류 같은데 금액이 아주 큰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셨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고 있다. 방금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 돈의 정체를.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 아니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희생이었고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던가. 더 좋은 데로 모실게, 엄마. 금방 다시 올게. 자신이 뱉었던 거짓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허름한 요양원 침대에 인형처럼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 자신을 붙잡던 앙상하고 거친 손.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도망치듯 돌아섰던 자신의 비겁한 뒷모습. 지난 한 달간의 모든 행동이 억만 개의 파편이 되어 그의 뇌리를 후벼 팠다. 65억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구원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알려주는 끔찍한 저울추였다. 돈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다버린 페류나.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 아! 영훈은 전화를 끊는 것도 잊은 채 신음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은행을 뛰쳐나왔다.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몸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던 그 장소로. 끼잉 마이너스.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영훈의 차가 편안한 노후 요양원 앞에 급정거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한 달 전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 낡고 음침한 건물. 그러나 지금 그곳은 영훈에게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절박하고 간절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녹슨 철문을 밀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복도를 울리는 내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마치 지옥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소독약과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희미한 대소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 속으로 파고들어와 구역질이 치밀었다. 한 달 전 어머니를 이곳에 버리고 도망치듯 빠져나갈 때는 애써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내 온몸을 찔러댔다. 복도 양옆으로 열린 병실 문틈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저들 중 하나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이름을 부르며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우리 어머니의 미래였다. 아니, 내가 강제로 떠안긴 현재였다. 어머니의 병실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미친놈처럼 복도를 오가며 굳게 닫힌 문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문마다 붙어있는 이름표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린 잿더미 같았다. 그때 사무실에서 뛰쳐나온 젊은 여자가 내 앞을 막아섰다. 낯이 익었다. 방금 전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요양보호사였다. 김영훈 씨 맞으시죠?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시면 어떡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연민 그리고 희미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딨어요? 박순자, 우리 엄마 어딨냐고요? 내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는 내 절박한 기세에 잠시 움찔하더니 복도 끝에 가장 구석진 방을 가리켰다. 저쪽 207호실이에요. 지금은 주무실 시간인데.
나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207호라고 쓰인 낡은 문으로 달려갔다. 차갑고 녹슨 문고리를 잡는 순간 내 몸이 돌처럼 굳었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65억이라는 돈으로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파괴의 현장이 저 문 뒤에 있었다. 지난 한 달 나는 이 문을 애써 잊으려 했다.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아내와 싸우면서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이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변명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아들이 되었다. 손이 벌벌 떨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내 등 뒤로 따라온 이 선생이라는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 보세요. 어머님 계속 아드님만 찾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힌 마지막 대못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문고리를 돌렸다. 끼잉 마이너스 하고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무겁고 탁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희미한 햇살이 먼지가 가득한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창가 쪽 침대 위 앙상한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내 어머니였다. 한 달, 고작 30일 남짓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풍성하던 백발은 군데군데 빠져 두피가 훤히 드러나 보였고 늘 자식 걱정에 통통하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광대뼈만 앙상하게 솟아있었다. 병원에서 지급한 듯한 헐렁한 환자복은 마치 뼈다귀에 걸쳐놓은 옷가지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눈. 한때는 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담아내던 그 눈은 이제 창밖에 이름 모를 나무를 향해 아무런 초점도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인형처럼. 엄마. 내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나왔다.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발소리가 날 때마다 낡은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침대 앞에 다다른 나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 손이 힘없이 포개져 있었다. 시장 바닥에서 칼질하고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그 투박하고 거친 손. 이제는 핏기 하나 없이 말라비틀어져 검버섯만 가득한 그 손 위로 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저 왔어요. 영훈이 아들 왔어요, 엄마. 나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생명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감촉이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이 불효자식을,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나는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내 평생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돈 때문에, 내 한순간의 편안함 때문에 나는 내 어머니의 영혼을 이곳에 가둬놓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다. 65억?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내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한 번과도 바꿀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돈 때문에. 제가 다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빚 때문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엄마. 이제 돈 많이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제가 매일 업어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네. 제발 저 좀 보세요, 엄마. 나는 애원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아주 희미하게 나를 향하는 듯 했다. 내 울음소리가 그녀의 굳게 닫힌 의식의 문을 아주 조금, 바늘구멍만큼 연 것일까? 어머니의 마른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달싹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발, 영훈아 하고 내 이름 단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어머니 발밑에서 개처럼 살겠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 그것은 내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아들에게 건네던 그녀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박제된 사랑의 언어였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늙고 추한 아들이 아니라 기억 속에 어리고 배고팠을 아들을 보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오열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희미하게 옛날처럼 인자한 미소를 입가에 그리는 듯 했다. 마치 내 울음이 반가운 투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미소는 1초도 되지 않아 다시 텅 빈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안개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어머니의 온전한 정신은 그렇게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버린 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육신이 아니었다. 내가 버린 것은 어머니의 시간과 기억 그리고 나를 향한 마지막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때 내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아내 미경이었다. 나는 멍하니 전화를 받았다. 여보, 당신 어디야? 통장 봤어? 봤냐고. 65억. 우리 이제 부자야. 당장 그 요양원 가서 어머님 모시고 와. 아니지. 일단 최고급 병원부터 알아보자. 당신 뭐하고 있어? 대답 좀 해봐. 아내의 흥분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렸다. 1시간 전에 나라면 함께 기뻐하며 소리쳤을 그 목소리가 지금은 멀고 먼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역겹게만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어머니의 텅 빈 옆모습과 핏기 없이 마른 손을 번갈아 돌 뿐이었다. 부자? 최고급 병원?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의 은행 어플을 열었다. 화면 가득 선명하게 찍힌 65억이라는 숫자가 나를 비웃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어머니와 맞바꾼 대가였다. 내 영혼의 값이었다. 이 돈은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속삭일 것이다. 너는 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렸다. 너는 이 돈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을 주어 꽉 잡았다.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엄마 집에 가요. 우리. 내 목소리는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나는 그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는 통장에 찍힌 65억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에 거대한 바위가 얹히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돈으로 환산된 나의 죄였다. 내 뒤늦은 후회의 눈물은 결코 어머니의 텅 빈 눈을 채울 수 없음을 나는 매일같이 깨달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이 끔찍한 후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과 가족,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